사전 연습하러 온 것 같은 막 이런 느낌도 들고. 네, 참 코로나 팬데믹 길었죠. 그런데 이렇게 또 요즘 저도 슬슬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좋은데, 요즘 저희들이 심리학자들이, 특히 저 같은 인지심리학자들이, 인지심리학이 뭐 하는 거냐면요, 숫자로 사람을 표현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재미는 없는데, 요즘 제가 굉장히 많이 드려야 되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 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도 이렇게 딱 나왔죠. 적정한 삶이라고. 네. 아까 사회자 두 분께서 너무나도 제 앞에 제가 해야 될 강의의 내용을 잘 요약해 주셨는데,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의미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왜 중요한가 냐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 오래 사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희는 실제로 전형적인 수명을 연구합니다. 아니, 기대 수명이라는 걸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야? 기대 수명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사람이 수명을 예측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산다의 그것도 하한선이에요. 굉장히 사회에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과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의 그 요인까지도 다 감안을 하는 수명이고, 그게 지금 8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발표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정도까지 살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기대 수명은 평균의 착시도 들어가 있는 수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70세인 분이랑 90세인 분이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시면 그 자리에 평균 나이가 80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80세가 안 계세요. 네, 그쵸? 가장 빈도 높은 수명은 전혀 딴 곳에 있죠. 자, 제가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저희들은 거의 70개가 넘는 변인들을 다 고려해서 그분이 몇 살까지 사시느냐를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이건 방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양이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70대, 80대도 계시겠지만 조금 수적으로 60대인 분들부터 한번 손 들어주세요. 60대인 분, 네네. 네네, 좀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내리시고요. 요 분들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몇 살까지 사시나? 네. 제가 저희들끼리 쓰는 표현으로 그냥 여기서 저희들이라고 하는 건 저희들 학자들, 요 관련 분야 연구자들끼리 쓰는 표현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좀 외람된 표현이긴 한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에 손 드신 분들은 재수 없으면 128세까지 사십니다. 아니, 재수 없으면? 아니, 그럼 재수 좋으면 125에 끝내실 수 있어요. 깨끗하게. 자, 이제 그러면 슬슬 내려가 보겠습니다. 50대인 분들, 저도 50대이거든요. 50대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좀 더 많이 드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내리시고요. 이분들은 130은 기본으로 잡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직 절반을 못 살았어요. 자, 계속 충격에 빠지고 있죠. 네. 네. 자, 그러면 40대 손 들어주십시오. 40대. 네. 굉장히 지금 어두운 얼굴을 하고 계세요. 내리시죠. 네. 이분들은 실제로 정말 까딱 잘못하다가는 135에서 140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도 안 나오는 30대. 네. 답도 안 나오는 30대. 네, 감사합니다. 내리시고요. 지금 30대는 진짜 저희들도 진짜 답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학술적으로는 150까지 갈 가능성을 저희가 봐요. 근데 수습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수습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35세시면 까딱 잘못하면 115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근데 35세인 분이 결혼을 하셨으면 앞으로 그 인간도 115년을 가야 돼요. 충격적인 결과죠. 근데 이게 우리 앞에 엄연하게 펼쳐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미래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뉴스위크가 2018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기대 수명 자체를 130으로 잡았죠. 그리고 사실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은 실제로 저희들이 관련 분야 연구자들끼리, 여기서 관련 분야 연구자는 저 같은 인지심리학자, 의공학자, 그 다음에 신경과학자, 그 다음에 인구통계학자들까지 싹 다 모여서 이런 걱정을 합니다. 얘네들 까딱 잘못하다가 200살 산다고.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인공관절을 3번까지 심으실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 저를 제일 많이 부르시는 학회가 의학회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본능적으로 불과 20-30년만 지나도 병원 로비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100살을 넘기실 거라는 걸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저를 자꾸 부르셔서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의학회에서 저를 기조 강연자로 세우십니다. 작년에는 드디어 하다가 제가 이것이 심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라고 하는 양대학회, 대한척추통증학회랑 대한정형외과학회를 뼈랑 인간의 심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근데 제가 진짜로 정형외과 학회에 가서 본 논문 중에 하나가 3차 인공관절의 시술이고 110살에 심는 거래요, 3번째. 골조공사를 3번 해준대요. 그래서 그게 은퇴할 때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뼈만 가지고 보면 지금 원래 인공관절 한 번밖에 못 심는다라고 보통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지멘셀스 시니어스에서 3세대 인공관절 개발을 생각보다 빨리 2019년에 시작하면서 원래 모든 기술은 자기네들 혼자 존재할 때는 로그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발달됩니다. 둔화가 되죠. 그런데 기술이 만나고 다른 기술 분야와 만났을 때 프라이밍 된다 그래요. 그리고 저희들은 유추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기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반도체의 무어의 법칙처럼 이게 지수선을 탑니다. 지수는 뭐냐? 제곱이죠. 메모리가 매년 2배씩 좋아지잖아요. 2, 4, 8, 16, 32, 64, 128, 256. 그런 그 지수선, 영어로 익스포넨셜 커브가 바이오, 메디칼, 엔지니어링이 합쳐지면서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60대이신 분들부터는 치매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인류가 되실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보험업계는 그 질병의 정복이 시작됐다는 시그널을 잡아야만 보장성 보험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TV 보시면 홈쇼핑에서 실제로 작년 1월부로 우리나라 메이저 보험회사가 치매 보장성 보험을 출시하기 시작합니다. 다소 보수적으로 출시 시기를 잡는 라이나 생명도 올해 보장성 보험을 내놓죠. 지금 보장성 보험 광고 많이 보시죠? 치매 관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데이터상으로. 보험회사가 가장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인더스트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60대인 분들은 대략 90%에 육박하는 확률로, 그리고 50대인 분들은 95%를 넘기고 40%인 분들은 그냥 거의 99%의 확률로 치매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저희가 잡고 있죠. 정신이 혼미해지지도 않아요, 이제. 친하고 싶어도 못 친해요, 이제. 골조공사를 3번 하고 치매로부터 벗어나는. 이제 췌장암, 제가 지난주에 참석했던 세미나에서는 췌장암에 대한 보장성 보험의 출시 여부를 실제로 꿈같지만 4년, 5년 후에 출시 시기를 보는 그런 회의도 했었습니다. 80년대 드라마에서 주인공 위암으로 사망했어요. 지금 위암 걸렸다 그러면 병원 갔다 오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에 지금 휘말려 계신 거예요. 더 끔찍한 얘기를 해드릴까요? 제가 이 자리에 저도 이 자리에 오신 이런 사업, 비즈니스, 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나도 무언가를 사업을 해야 되겠다,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왜 오시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60대, 50대 기준으로 85세에서 86세까지 일하실 거예요.
은 87, 88까지 일하실 거고요. 30대인 분들은 이게 다시 한번 점프가 일어나서 95세까지 일하실 거예요. 네가 토요일 오후에 아주 그냥 폭탄을 던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팩트예요. 네, 팩트예요. 피할 수 없는 미래예요. 왜냐, 저희는 수명을 연구하지만 제 옆에 항상 인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인구를 연구하는 서울대 조영태 교수 같은 분들이죠. 인구는 가장 확실하게 미래를 볼 수 있는 창구고, 그래서 저희가 인구는 상수로 놓습니다. 변수로도 안 놔요. 상수입니다. 왜겠어요? 인구의 추이는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200년 내에 안 바뀌거든요. 예, 가장 확실하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상수로 아예 만들어서 책 제목이 이렇게 나오죠. 인구학자들의 책은 정해진 미래. 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가장 확실하게 50년 후 100년 후를 볼 수 있죠. 제가 1972년생입니다. 1970년생입니다. 죄송합니다. 2년 깎았네요. 아니, 왜냐면 이게 만 52세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저랑 동갑인 친구랑 아까 전화를 하면서 왔거든요. 이제 그 설민석 선생이라고. 네, 저랑 친구예요. 이 반응 참 마음에 안 드네요. 설민석 선생이 어려 보이는 거예요. 중년의 몸매는 이런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참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설 선생님. 괜히 친구했어. 네. 1970년생인 만 52세인 제 친구가 1970년에 제 친구가 같은 해에 108만 명 태어났어요. 엄청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중에 아직 10,000명도 안 죽었습니다. 107만 1000명, 그러니까 9,000명밖에 사망을 안 했고요. 107만 1000명이 지금도 칠렐레 팔렐레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꽤 계실 거예요. 저희 같은 해에 태어난 친구분들. 그쵸? 그러니까 0.8%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요,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1922년이죠. 1922년에 엄청 옛날 같으시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가 종교와 무관하게 일단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호모사피엔스가 30만 년의 역사예요. 그러면 30만 년을 1년으로 치자면 100년 전은 3초 전입니다. 찰나의 직전이죠. 불과 100년 전에 1922년에 저 같은 만 52세는 76%가 관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0.8%도 안 죽었어요. 그 사망률이 100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100년 만에. 다시 말해서 만 52세의 생존율이 100배로 늘어난 거죠. 네. 전대미문의 사건에 휘말렸다고 휘말리신 인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60대나 50대인 분들은 자기 친구를 100만에서 110만씩 가지고 계세요. 엄청 많아요. 40대인 분들도 95만에서 100만 사이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요. 30대인 분들도 90만씩, 심지어 이 자리에 20대 분이 계시면 그분들도 85만은 친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가 지금 얼마나 빠르게 줄었느냐면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었다는 그 처참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우리 한국 땅에서 벌어진 최악의 대환란, 임진왜란 아닙니다. 양대환란 아니에요. 경신기근. 1670년에 경신 대기근의 속도보다 인구가 2배 더 빠른 속도로 줄어서 우리는 올해 25만 명 태어납니다. 그리고 4년 후인, 불과 3년 됐거든요. 20만 명대 들어온. 불과 3년 후인 4년 후죠. 2026년에 우리나라는 20만 명이 안 태어나는 나라가 됩니다. 예, 인구가 5분의 1 토막 났어요. 자, 그러면 이건 수학도 아니고 산수입니다. 산수입니다. 걔네가 우리를 먹여 살릴까요? 우리가 걔네들을 계속 먹여 살려야 할까요? 간단한 거예요. 다시 2년 후에 2028년이 되면 골든크로스가 일어나죠.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더 이상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정치권과 언론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청년의 수가 모자라요. 이미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가 청년의 수가 얼마나 줄었는가를 느낄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강남역 같은 곳에서 정말 많은 주점을 여시는 분들이 정말 얼마나 벼르고 벼르셨어요. 거리두기 때문에 영업 못하셔서. 그런데 새벽 1시가 됐을 때 밤 10시 대비 새벽 1시에 여전히 문 열고 계신 주점이 57%에 불과합니다. 그럼 43%는 문을 닫으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벼르고 벼르셨는데 왜일까요? 알바생을 못 구해서. 네. 수도권에서만 우리가 문 닫고 있느라 몰랐던 거예요. 수도권에서만 알바를 할 수 있는 20대 청년이 12만 명이 사라졌어요. 그냥 수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3, 4학년은 예전보다 취업이 쉬워졌는데요, 이런 얘기 실제로 해요. 그게 2028년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이슈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2년 후 2030년이 되죠. 지금으로부터 8년 후부터는 아무리 늦게 잡아도 2030년부터는 전업주부들도 30% 이상, 거의 40% 가까이 사회로 리턴해서 일을 해줘야만 나라가 안 망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지금 본능적으로 느끼신 거예요. 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 자리에 와주신 거고요. 그래서 고전적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20세부터 59세까지 일하는 모델로 계속해서 추정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에 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 위로드립니다. 인류 최초로 130, 140까지 사시고 80대 중반에서 90대 중반까지 일하시는 첫 번째 호모사피엔스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위로드립니다. 네. 그리고 버텨내려면 행복하셔야 돼요. 자, 이런 명언들 한번 나올 때마다 명언을 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저희들처럼 명언을 데이터로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은 죽어납니다. 저희는 실험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분들 명언할까봐 늘 노심초사하는데 이 명언은 증명이 너무 쉬워요. 네. 자,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올림픽에서 이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금지 약물 복용하면 안 됩니다. 왜? 도핑 테스트에서 걸리면 당연히 메달 박탈당하죠. 그리고 프로 선수들은 영구 퇴출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금지 약물을 복용하면 안 될까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이렇게만 대답하십니다. 금지 약물 복용하면 운동 안 해도 근육 엄청 생기잖아요. 훈련 안 해도 잘 뛸 수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절반에 가까운, 아니 절반이 살짝 넘는, 게다가 더 신속하고도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대중에게 알려드리지 않았었죠. 자, 지금이 오후 3시 10분입니다. 지금쯤 이제 금지약물을 복용합니다. 특히 저런 스테로이드 계열. 이런 금지약물을 복용한 이 선수는 지금 오후 3시 10분에 복용을 하면 한 오후 4시나 4시 반쯤부터 그때부터 갑자기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그런데 이 선수는 갑자기 그래서 한두 시간 내에 금지약물로 인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마음이 행복해진 이 선수는 오늘 저녁 먹고 난 다음에 7시부터 하는 야간 훈련에서부터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다른 선수들은 견디지 못하는 혹독한 훈련을 얘만 견딥니다. 네. 다른 선수들은 엄두를 못 내는 그 어려운 훈련을 혹은 연습을 얘만 하겠다고 도전을 해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난 신체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행복해서 견디는 거예요. 자, 제가 일주일 전에도 소상공인분들 많이 모여 계시는 그런 포럼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이제 끝나가죠? 네. 코로나 끝나도 좋은 시절 안 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늘 시련과 고난과 그 다음에 이 어려움은 늘 끊임없이 온다는 거 아시잖아요. 인생에 속을 만큼 속아 보셨지 않습니까? 그쵸? 그걸 다 이겨내려면 매번 그렇게 끊임없이 오는 시련을 이겨내려면 행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경험하는
내년에 경험하시게 될 그 시련을 이겨낼 힘은 올해 경험하는 행복에서도 나오고요. 내후년에 맞이하게 될 그 시련을 이겨낼 힘은 내년에 경험하시는 행복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내 사업에, 내 삶에 행복은 끊임없이 계속 있어야 우리는 버텨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몰랐을 때 저희들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가 수많은 유태인들을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에 몰아넣고 정말 반인륜적인 일을 했죠. 그래서 연합군은 2차 세계대전 끝나갈 무렵에 그 수용소 문을 열고 그 처참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연합군들은 더 놀라는 일이 벌어지죠. 이 끔찍한 4년 5년을 버텨낸 10%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버텨낸 10%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일주일도 못 버텼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10%가 누구냐? 이제 미국과 유럽의 심리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시작하죠. 더 건강한 사람, 더 젊은 사람, 물론 확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젊음과 건강이 2등, 3등으로 밀리고 가장 생명력이 높았던, 그리고 가장 결정하는 변수가 뭐였냐? 1등 변수가 뭐냐 물어봤더니, 연구해봤더니 아우슈비츠에 끌려 들어가기 전날까지 행복하게 살았던 유태인들이 버텨냈던 겁니다. 그게 없고 그저 젊기만 한 사람, 그게 없고 그저 60만 건강했던 사람들은 그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못 버텼다는 거죠. 우리에게 행복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자주 있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명제가 나오죠. 바로 이겁니다.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1년에 100점짜리 행복 한 번 경험하는 그런 유기체보다 10점짜리 행복 10번 경험하는 유기체가 총합은 똑같아도 훨씬 더 강합니다. 훨씬 더 롱런하고요. 그리고 훨씬 더 자기 삶을 보는 관점도 긍정적이죠. 휴가를 연구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때, 힘들 때, 변수가 많을 때는 15박 16일짜리 휴가도 좋겠지만 더 좋은 건 2박 3일, 3박 4일짜리 휴가를 잘게 끊어서 7번, 8번 가는 거예요. 끊어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다 아시잖아요. 휴가는 떠나기 전날만 좋다는 거. 그쵸? 인천공항 가는 버스 안에서만 좋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버스를 7번 타시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1년에 100점짜리 행복 한 번 경험하는 것보다 10점짜리 행복 10번 경험하는 유기체가 더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꼭 우리나라에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오케이, 알았어, 내 이해했어. 근데 말이야, 김 교수, 0.1점짜리 행복 1000번은 어떠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영어로 번역도 안 되는 성격이 모났다는 분들인데. 자, 근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대답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자녀든 조카든 손주든 용돈이나 세뱃돈 주실 때 있죠. 이렇게 용돈이나 세뱃돈 주실 때 얘네들이 딱 손에 받아 들고 나 용돈이나 세뱃돈 한 번 받았다고 쳐주는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네. 10만 원 용돈 줘보세요. 삼촌 고마워요. 할머니 땡큐야. 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10만 원이 아니라 2만 원만 줘도 삼촌 고마워요. 네, 할머니 땡큐 한 번씩은 다 나오죠? 크기는 다르지만 어쨌든 한 번 빈도는 다 나옵니다. 500원 줘보세요. 100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을 줘보세요. 걔네들이 받았다고 치나? 안 치죠? 자, 이렇게 나 우리 삼촌,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혹은 엄마, 아빠한테 한 번 받았음이라고 치는데 필요한 최소 금액은 있어요. 요것만 넘기면 되죠. 네. 그런 금액을 저희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부킹 프라이스라고 해요. 네. 부킹이란 말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뜻으로 잘못은 아니죠. 잘못 얘기. 그거로만 이해가 돼요. 네, 그렇죠? 네. 즉석 만남과 골프의 예약. 네. 근데 원래 부킹이란 말의 어원은 본 뜻은 장부에 기입하다는 뜻입니다. 장부에 기입하다. 그게 부킹이란 말인데
나 우리 이모한테 용돈 한 번 받았음. 이렇게 한번 딱 발을 정자 거주기 위해 필요한, 그쵸? 그것만큼의 금액. 이모 용돈 10,000원 주면 좋겠어. 10,000원은 줘야 돼. 그럼 내가 1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10,000원씩 10번 주면 되죠. 그래서 부킹 프라이스는 의외로 크지 않습니다. 그게 부킹 프라이스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부킹 프라이스에 별로 중요성을 모르고 크기에 집착을 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거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유태인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우리를 자꾸 연구하니? 그랬더니 유태인 심리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름잡고 있는 자기네들 유태인이 들어가 살지 않는 나라가 딱 2개가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래요. 나머지 하나가 북한이래요. 똑같은 인간들이죠. 일본과 중국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일본, 중국에 꽤 살아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도 있는 유태인 커뮤니티가 왜 안 만들어진다? 왜 우리 유태인이 들어가 살지를 않나? 연구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2가지가 끝내주다 엄청난 거라. 그 첫 번째가 바로 IQ입니다. 한국 사람의 IQ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지금 보여주시는 이 심드렁한 반응이 그 증거예요. 누구도 자기 머리가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걸로. 진짜 좋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또 왜 그러냐고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동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한 38개 더 있어요. 이 38개는 내년에 다시 불러주시면 괜찮은 말씀. 감사합니다. 높은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게 참 저도 깜짝 놀라죠. 2번째, 성격도 특이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이 낙천적인 사람이 살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 큰아들 낙천적인데요? 그건 우리 눈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그 큰아드님 국제 기준으로 갖다 놓으면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합니다. 낙천적인 사람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외국에서 분류합니다. 3가지 기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기준에 다 해당되시면 그분이 바로 오늘부로 국제공인 낙천적인 분이에요. 첫 번째,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낙천적인 사람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니면 내 사업장에서든 1년에 3회 이상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지금 많은 분들의 표정이 이렇습니다. 1년에 3회, 오늘 아침에 이미 4회 받았다고. 2번째, 낙천적인 사람은 사업 실패, 대입 실패 혹은 선거에서의 낙선과 같은 자기 인생의 큰 좌절을 만난 날, 이날로부터 대략 3일차만 돼도 더 이상 그 실패는 머릿속에서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표정 짓고 계시죠? 바보 아니야? 3번째, 낙천적인 사람은 전 이게 제일 무서웠거든요. 시험 전날 불안해 본 적도 없어요. 아니, 이 3가지에 다 해당되는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고? 외국에 많아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같은 데 가면 30-40%씩 손들어요. 3가지 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 분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분들도 한국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낙천성이라고 하는 걸 눈곱만큼도 안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의 눈으로 낙천적인 아프리카 분들을 보면 다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게을러 보여요. 근데 그분들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낙천적이신 거예요. 그러면 낙천적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적게 가져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낙천적이지 못하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한국 사람들은 많이 가지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삽니다. 그게 그들의 최종 결론이에요. 우리끼리라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물어본다니까요. 아니 우리 옆에 있는 일본, 중국, 대만도 일할 때 보면 부지런해. 아, 왜 우리한테만 맨날 그래? 라고 하면 특히 유태인 심리학자들이 차마 논문에서는 못 썼던 그런 얘기를 술자리에서 저한테 그냥 떡 하고 쳐다보면서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합니다. 그래, 일본, 중국, 대만도 일할 때 보면 부지런하지. 그런데 말이야, 놀 때도 부지런한 것들은 너희들밖에 없다. 놀이동산에서 엄마가 자녀를 이렇게 혼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너 그거밖에 못 놀겠냐? 똑바로 놀아, 이 자식. 그러면서 입영통지서 같은 걸 주는데 그 입영통지서의 이름이 자유이용권이에요. 그걸 받고 아이들은 들어가서 진짜로 유격훈련을 뛰고 있어요. 지금도 에버랜드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놀이동산을 가보세요. 아이들이 퇴장할 때 20%씩 탈수 증세를 보이면서 엄마 이러고 있어요. 그 엄마 아빠가 유럽 여행을 가면 이제 유럽에서 신화를 쓰고 오죠. 유럽 심리학자들이 저를 보면 매일같이 얘기합니다. 니네 한국 사람들 우리 유럽에 놀러 오면 복장만 관광객이래. 행동은 근로자래. 아니 남의 나라에 놀러 온 너희들은 왜 도대체 새벽 4시 반에 그래서 제가 가이드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4시 반에 일어나시냐면 관광객들이 일어난대요. 그 관광객들한테 왜 4시 반에 일어나냐 그랬더니 가이드들이 깨운대. 참,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머리로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낙천성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그 와중에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머리로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열심히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낙천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오신 거예요. 75억 인류를 기준으로 보면 되게 기이한 분들이 와서 앉아 계시고 그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은 크기가 중요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도로 시선을 넘기셔야 돼요. 바로 우리가 살짝 힘들었을 때 우리를 힘나게 만들어주는 행복이 뭐냐를 알고 계셔야 돼요. 사업을 6번, 7번씩 망하고 난 다음에도 다음날 명함을 돌리러 간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는 사업이 망한 날 살짝 성게알 비빔밥 같은 걸 먹는데요. 그럼 다음날 다 포기하고 주저앉으려다가 에구 그래도 명함은 돌리자. 그런데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엉망으로 성적이 나와. 나 다신 공부 안 해 라고 책 다 버려야된다고 하다가 아이스크림 맛있는 거 하나 먹고 그래도 책장을 펼치자. 우리 삶이 그렇게 작은 행복으로 일어나왔던 결과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그 시련이 다시 왔을 때 이게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는지 성게알 비빔밥을 먹어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하시려면 기록하셔야 되죠. 적으셔야 돼요. 그걸 적은 분은 다 어벤져스가 됐어요. 결국은 부킹 해피니스를 적어놓은 거죠. 내 마음에 적히는 행복을. 그걸 적은 분들은 다 어벤져스가 됐다니까요.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그걸 적어서 인류 역사상 최강의 어벤져스가 된 분의 책, 그 책 이름이 바로 난중일기예요. 난중일기를 그냥 오늘 인터넷에서 한글화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쑥 보세요. 한산성 달밝은 밤에 신에게는 아직도 열매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국의 충절로 이런 멋진 성웅 이순신 장군님의 이 얘기는 3%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97%는 다 먹은 얘기예요. 수다 떤 얘기, 장난친 얘기, 그리고 갈대바꿔는 얘기.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많이 적혀있을까요? 적으셨죠. 그래서 다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면 120개가 넘는 그런 종류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임진년에 시작된 이 난중일기는 정인년쯤 되니까 이제 드디어 고난의 종류가 같으면 드시는 것도 비슷해져요. 시련의 종류가 비슷해지면 수다 떠는 상대방도 비슷해져요.
뭐 예를 들자면 근처에 사는 대장장이, 예.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보부상. 이렇게 소소하게 먹고 사소하게 수다 떨고 그리고 소박하게 장난쳤던 기록이 난중일기입니다. 이걸 120개 종류의 패턴이 보이면 이순신 장군이에요. 120개의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30개나 40개 정도 적혀있는 책은 카네기의 일기고 록펠러의 일기입니다. 적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언제 적으시냐? 일기는 아침에 써도 좋아요. 내가 어제 그렇게 사업이 힘들었는데 내가 다시는 안 해 라고 다 포기했다가 그래도 오늘 비즈니스 할 사람 한번 만나자 라고 전화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어제 뭐 먹었더라? 어제 내가 뭐 했더라? 살짝 적는 그 한두 줄의 기록들, 그게 난중일기예요. 실제로 신에게는 아직도 이건 밤이에요. 그건 다 시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난중일기의 97%는 다 어제 뭐 먹은 얘기, 어제 누구 만나서 잠시 수다 떤 얘기, 이런 얘기들은 그 아침에 살짝 두 줄씩 적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기는 밤에 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서 내가 어제 그렇게까지 힘들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 내가 결국 다시 일한다, 공부한다, 훈련한다, 연습한다. 그 첫 시작을 하실 때 잠시 한 2, 30초 시간 내서 어제 뭐 했더라를 적어놓으면 그건 우리에게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우리는 그 자산으로 다시금 우리는 힘을 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행복에 관련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저희들의 발견입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후반전에 제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는 행복해야 될까요? 버텨내고 시련을 이겨내고 그리고 롱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건 내 자녀에게도 그리고 내 후배들에게도 제일 중요해요. 모 국가기관에서 소위 말하는 공기업이죠.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마다 어떤 기업에, 민간기업에 파견을 보내면 90%가 안 돌아옵니다. 한국은행 사건도 그랬었죠.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오느냐? 급여 때문에 아니에요. 조직 문화 때문에 아니에요. 근무 여건 때문에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돌아온 거니? 워라벨이 무너진 선배들을 보면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삐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번아웃이 온 모습을 보이는 선생님을 보고 아이들은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땅히 행복해져야 우리의 후손,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도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예 장기적으로 추적한 연구들이 있죠. 행복연구에서 가장 전설적인 연구는 1938년에 시작한 하버드 행복연구입니다. 하버드 행복연구, 1938년에 추적을 시작합니다. 하버드에 입학한 신입생 360명. 그리고 그 동네, 보스턴에서, 하버드 대학이 보스턴에 있으니까 보스턴에서 가장 가난한 또 다른 360명 청년을 또 합치죠. 720명. 지금까지 84년 동안 누가 행복한가를 추적합니다. 연구 책임자도 4번이나 바뀌었죠. 왜? 돌아가시면 새로 임명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 연구는, 프로젝트는 책임자가 돌아가시는 날, 다음 날, 네, 새로운 연구 책임자가 임명이 되는데 무슨 왕조지대도 아니고, 네, 왕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음 왕 임명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로버트 웰딩거 교수죠. 1938년에 하버드를 입학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명문가 자녀들이 많았겠습니까? 워싱턴 포스트의 벤 브래들리 같은 사람. 아, 이 사람은 근데 될 것도 아니죠. 이 사람도 이 1938년에 시작한 하버드 행복연구의 대조사 대상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든 조사 대상자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연구 프로젝트 팀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진은 1년에 한 번씩 찾아가서 다 물어보죠. 건강, 가족, 재산, 심지어 1970년대 이후부터는 작년에 무슨 주식 샀냐까지도 싹 다 물어봅니다. 거의 하루 종일 물어봐요. 모든 걸 물어보죠. 그리고 누가 행복한가를 추적합니다. 지금은 다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그 후손들 추적합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이분들이 그래도 상당수 살아계셨던 1980년대와 90년대까지의 결론과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후손들을 추적하면서 내린 21세기의 결론이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같은 결론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가 중요하다. 즉, 행복의 빈도가 높은 분은 훨씬 더 행복하고 그리고 건강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아마 깨지지 않을 법칙일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법칙은요. 두 번째 법칙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1990년대까지는 이거야 라고 결론이 나왔는데 21세기 들어와서 그 후손을 추적하면서 그 결론은 수정이 되기 시작하죠. 뒤집어졌다기보단 수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무슨 얘기냐? 1990년대까지의 두 번째 결론은 혼자 살면 무조건 불행하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오면서 혼자 살아도 불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은 더더욱 그렇게 나옵니다. 속상하게.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행복의 빈도를 높이기 위해선 또 다른 메커니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에겐 두 가지 종류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관계죠. 그게 바로 뭐냐? 좁고 깊은 관계. 그게 바로 가족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관계도 필요합니다.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경제 개발이 시작되며 그리고 아직 인터넷도 없던 시기에는 저 위에 있는 관계만 가지고 있으면 안전은 합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 많아지는 기쁨은 저것만 가지고 안 되죠. 솔직히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가족 너무나도 소중하죠. 하지만 가족은 집에 들어가는 가족은 기쁘고 신나는 관계라기보단 우리로 하여금 평화와 안식을 주고 휴식을 주는 관계, 위로를 주는 관계에 더 가깝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너무너무 신난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결혼 10년 차가 넘었는데 지금도 내 배우자를 보면 가슴이 막 흥분되고 뛰고 너무 좋고 막 쿵쾅거린다. 심장질환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문의 상담을 한 번쯤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내 배우자가 가끔은 밉기도 하고 진짜 어우 저 짜증나라고 하지만 내 배우자가 갑자기 휴대전화가 꺼진 채 2, 3일 동안 연락이 두절돼 우리는 엄청난 불안에 시달리죠. 왜? 그 사람이 있으면 뭡니까? 안심되고 즐거움이 아니죠. 안심이 된다는 건 나쁜 일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연애 때는 상대방을 보면 흥분해야죠. 하지만 결혼 20년 차가 넘어가면 상대방을 보면 졸려야 돼요. 잠이 와야 돼요. 그렇죠? 애정이 애착으로 변한 거예요. 애정은 남녀가 만나서 2, 3년 동안에 짧게 느끼는 휘발성 감정입니다. 그런데 애착은 그 사람과 내가 모두 두 존재가 이 지구상에 다 존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존의 감정입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감정이죠. 그래서 애정이 애착으로 잘 전이되는 게 부부의 가장 좋은 트랙입니다. 근데 이게 애정이 이성 간에 느끼는 감정이니까 잠시 착각들을 하셔서 이 애정의 반대는 이성이니까 동성 전우애로 삽니다. 의리로 삽니다. 아니요. 애착으로 사는 거예요. 애착. 그런데 어쨌든 애착은 편안함과 휴식과 위로의 단위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좋은 게 있는 그런 재밌는 건 오히려 가족 바깥에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느슨한 관계를 만들 때 오히려 가족끼리 신날 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가족은 늘 모든 걸 함께 해야 된다? 비합리적 신념입니다. 저는 2006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드디어 아빠들의 꿈에 차 카니발을 구입했습니다. 나만 빼고 모든 가족이 누워서 갈 수 있는 차죠. 그렇죠? 아빠들의 로망 카니발인데 저는 롤스로이스보다 카니발이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샀어요. 2006년도부터. 그래서 저는 집이 서울이니까 저희 가족이 좋아하는 딸 둘과 함께 부산 여행을 갑니다. 부산 여행을 가는데
2006년부터 계속 가고 있죠.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대전 도착 이전에 의가상에 있어요. 왜냐? 저는 우동이 맛있는 옥천 휴게소에서 내려야 돼요. 근데 제 아내는, 그 여자분은, 그 여자분은 사진 찍기 좋은 금강 휴게소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 때문에 만남의 광장, 서울 벗어나기는 그 순간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막 그러다가 이제 또 결국 다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갑자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먼저 얘기했죠. 아니 부산 가면 매일 찍을 게 하루에도 몇백 개씩 찍을 게 사진인데 그걸 굳이 휴게소에까지 찍어야 되냐? 사진에 미쳤어? 요 말에 이제 열받은 거죠. 그래서 제 아내가 아니 그거 맨날 처먹는 우동 왜 굳이 휴게소에까지 처먹어? 제가 5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부부싸움 할 때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애들로 변하죠. 애들로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 싸움의 끝은 이겁니다. 너 몇 살이야, 이씨? 나이도 모릅니다. 그 여자분이 근데 이제 보통이 아닙니다. 이럴 때 너 몇 살이야 얘기 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무슨 학원도 다니나 봐요. 요즘은 제가 너 몇 살이야 딱 이러면 왜 네 뱃살보다 적을까 봐. 오씨. 한 번은 휴게소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때 초등학생 때 제 둘째 딸이 막 가운데 들어와서 발레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니 뭐라도 해보려고 아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한번 10년째 이렇게 싸우다가 2016년도부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가족은 가족 여행을 가는 그 여행지까지 왜 같은 차에서 같은 행선지로 같은 시각에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으로부터 내가 못 벗어날까. 그래서 이것도 비합리적 신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에 처음으로 재밌는 시도를 했죠. 저는 KTX 탔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비행기 탔죠, 김경호에서. 그리고 저희 딸 둘은 좀 일찍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우등 고속버스 탔습니다. 다 따로 탔어요. 그리고 부산역에서 만났어요. 가족여행 12년 만에 처음으로 반가웠어요. 우와 씨, 막 진짜 여보. 옆에서 보면 이상가족 모예요. 처음으로 재밌게 부산여행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좁고 깊은 관계, 가족 같은 관계는 안식과 위로와 휴식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걸 만들어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왜 사업을 하시나요? 바로 이 목적도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휴식과 안전과 평화 못지않게 기쁨과 그리고 행복과 보람을 같이 느끼고 사는 그런 존재니까요. 21세기에 들어와서 심지어는 혼자 사는 사람이면서도 행복하는 사람을 발견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양쪽을 다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면,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분명히 두 번째에 대한 지향점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복의 빈도를 높이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걸 기록하는 작은 습관도 중요하죠. 그리고 다양하고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인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는 있습니다. 막지 못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쨌든 나한테 찾아온 불행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요, 교통사고 당해서 허리가 너무 아플 때 진통제 드시면 그 약효가 허리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뇌로 갑니다. 우리 뇌의 왼쪽과 오른쪽 관자놀이 지역에 엔테리어 싱글레이트라고 하는 50원짜리 동전 반 개만한
작은 뇌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무릎을 다쳤던 어깨든 허리든 그리고 그것이 뼈든 살이든 우리가 몸을 다치면 우리는 상처 부위와 상관없이 다 이 엔테리어 싱글레이트가 활동하기 때문에 아프다는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통제를 드신다는 건 다 여기를 진정시키는 거예요. 여기를. 자, 그래서 약국 가서 진통제 구입하시면 거기 다 써있죠. 뭐 두통, 치통, 무릎, 관절, 어깨. 그럼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야, 다 이거 먹으란 뜻이야? 다 그거 드시란 뜻이에요. 네, 다 여기 진정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앞으로 50년, 60년, 70년, 80년을 더 사셔야 되는데 이 긴 시간 동안 뼈 부러지고 살점 떨어져 나가는 고통보다 훨씬 더 빈번한 고통이 있죠. 바로 사람 때문에 겪으실 고통들입니다. 사람 때문에 겪으실 고통. 첫 번째가 이별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큰 고통이죠.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의 고통은 말로 표현이 불가능한 고통입니다. 두 번째가 갈등의 고통이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내 가족이면 정말 고통스럽죠. 이웃 간의 갈등도 정말 큰 고통이고요. 비즈니스든 사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또 계속해서 일 때문에 계속해서 생기는 갈등도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모욕의 고통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욕 먹으면 사람이 부들부들 떨게도 되죠. 갑자기 그냥 운전하다가 별 이상한 사람한테 쌍욕을 한 2, 3초만 먹어도 하루 종일 우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반응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가 배신의 고통입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그 상처가 몇 년 아니라 몇십 년 가기도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섭섭함의 고통. 이건 게다가 한국 사람들만 느끼는 고통이죠. 섭섭하다. 영어로 번역도 안 된대요. 네. 아니 실제로요. 외국 연구자들이 저한테 이럽니다. 야, 니네는 도대체 이게 뭐야? 섭섭하다. 근데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disappointed라고 돼 있어요. 이건 실망하다죠. 어떻게 우리 한국에서 섭섭하다와 실망하다가 같습니까? 실망하다가 훨씬 더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 섭섭하다는 둘이서 좀 오래 만났다는 뜻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섭섭한 거 없잖아요. 두 번째, 이게 정도 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도 번역을 못해요, 저희가 지금. 한도 번역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워낙 독특하게 특이한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 새드가 좀 들어가 있어요. 네 번째, 앵그리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새드는 고개를 숙이는 감정인데 앵그리는 고개를 쳐드는 감정이니까 양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니까 사람이 멍해진 상태가 지금 섭섭하다. 그렇죠? 근데 외국 연구자들이 이 섭섭하다도 번역을 못해서 우리가 힘든데 니들은 더 엄청난 종족들이야라고 하면서 그 옆에 어떻게 시원섭섭하다를 붙이냐고. 그렇네. 참으로 재미있는 한국인들. 자, 이렇게 이별, 갈등, 모욕, 배신, 억울함, 섭섭함, 이 엄청난 고통들이 우리에게 늘 연속되는 게 우리가 힘든 인생이잖아요. 이거 참 힘들죠? 그런데 이건 뼈 부러진 거 아니잖아요. 이건 내 살이 뜯겨나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러니 우리 뇌에서 이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영역이 어딘가 또 분명히 존재해야 되죠.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측면이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엔테리어 싱글레이트 콜텍스가 바로 이 측면에 있는 거죠. 뼈와 살 본능이니까. 그리고 전두엽 앞쪽 뇌가 바로 사회생활입니다. 그러니 이별, 갈등, 모욕, 배신, 억울함, 섭섭함 다 이 앞쪽 뇌에서 처리를 할 것이라고 저희는 상상을 하며 fMRI, PET 스캐너, ERP 같은 다양한 뇌를 연구하는 장비들로 촬영을 시작하죠. 저희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결론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이별하셨던, 갈등하셨던, 모욕당하셨던, 억울하시던, 아니면 배신당하셨던 사람 때문에 크게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뇌는 어김없이
엔테리어 싱글레이트입니다. 우리 뇌는 뼈 부러지고 살점 떨어져 나가는 고통과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을 하드웨어적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같은 장소에서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런데 몸 다쳤을 때 진통제 드시면 이 엔테리어 싱글레이트가 진정돼서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우실 때 진통제 드시면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있어요. 저희도 처음엔 이 어처구니 없는 연구 결과를 촬영 오차 측정 오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불과 10년 전부터 무수히 많은 연구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결과를 관측하죠. 이제는 저희들도 결론을 냈습니다. 효과가 있다. 그런데 제가 설마니 이 귀한 자리에서 진통제 팔아보려고 여기서 진통제 광고 모델을 보고 싶어서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죠? 무슨 얘기냐? 자,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그 사람이 나쁜 의도로 했던 아니면 그런 의도가 없었던 오늘 어떤 사람 때문에 고통받으셨다면 오늘 그 사람이 휘두른 칼에 찔리신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서 뼈에 금 가신 거예요. 심지어 부러지신 걸 수도 있죠. 그럼 몸 다치신 거죠? 그럼 몸 돌보셔야죠. 그런데 이걸 왜 정신력으로만 이겨내려고 하시는 이 오만함과 미련함을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시냐는 거예요. 버리셔야 돼요. 오늘 몸 다치신 거예요.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우셨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연구 결과들과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진 임상 사례들, 실제 임상 사례들을 종합하면 내 몸에 3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 사람 때문에 크게 고통받으신 나에게 좋은 음식 먹게 하셔야 돼요. 이날 싸구려 음식을 구석진 곳에서 쭈그리 앉아 드시면 제가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어요. 언젠가는 자아가 무너지는 날이 와요. 저는 2014년도부터 2년 동안 중앙심리보건센터라는 곳에 센터장을 했습니다. 중앙심리보건센터의 가슴 아픈 별명이 바로 뭐냐? 자살의 국과수. 그런데 저희들이 맡아야 되는 그 아픈 사연이 바로 뭐냐? 길 풀기 어려운 사건들이죠. 바로 강인하고 지혜로운 선한 분이 유서가 없을 때 제일 미스터리죠. 이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발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일 많이 보는 장면이 바로 그분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하신 곳에 가보면 반쯤 먹은 사발면이 거울 앞에 놓여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강하고 지혜롭고 선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오히려 이때 무너져요. 자아가 무너져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고통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게 구할은 맞아요. 하지만 잘 버텨내는 강인하고 지혜롭고 선한 자아가 문득 우연하게 거지 같은 식사를 하는 자기 모습을 보다가 무너지는 이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막으셔야 되죠. 물론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사람 때문에 크게 고통받은 날 무조건 5성급 호텔에 가시면 자아는 무너지지 않지만 가정경제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난중일기를 쓰셔야 돼요. 내 난중일기가 필요해요. 네. 두 번째, 사람 때문에 크게 고통받은 분들의 혈액의 흐름을 저희들이 또 촬영을 합니다. 혈액의 흐름, 피. 시속 30-40km의 속도로 달려온 자동차에 부딪힌 교통사고 환자분들과 똑같은 사진으로 찍힙니다. 네, 무슨 얘기냐? 혈액의 흐름이 다 막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풀어내셔야 돼요.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냥 안마 의자에 몸을 넣으시면 됩니다. 네. 없으세요? 저도 없어요. 그 여자분이 안 사줘요, 4년 동안. 엄청 좋은데 안 사줘요. 그래서 왜 안 사주는 거야? 그랬더니 넌 그거 사주면 거길로 퇴근했다가 거기서 출근하려고 그래. 모르는 게 없어, 여자는. 천재인가?
자, 그러면 마사지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피부에 혈액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무언가 트리트먼트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따뜻한 물에 내 몸을 넣으셔야 돼요. 사람은 혈액이 안 돌 때 반드시 또 가게 되는 지점이 있죠. 그게 바로 비관입니다. 네, 비관이에요. 그런데 이 물리적 조치는 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도 또 똑같이 정신력만 가지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가보자. 혈관은 엄청난 압력을 받습니다. 네, 네. 그래서 왜 긍정적 결심의 순간에 혈관이 터지는 이 불운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자기 인생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을 만나시는 뇌혈관과 심혈관 쪽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불러서 세미나를 하세요. 네. 그 긍정적 결심을 하시기 전에 오히려 먼저 몸을 돌보셔야 됩니다. 셋째, 제일 중요하죠. 사람 때문에 크게 고통받으신 날 제발 좀 주무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도 어차피 제일 열심히 살 우리 한국인들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한 것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잠을 죄악시한 이 지구상 유일의 문명 국가입니다. 왜 잠을 죄악시하실까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전 세계에서 잠을 가지고 욕을 만들어 쓰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너 잠이 오냐 지금? 이런 욕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영어로도 번역이 안 된다니까. 이것도 제가 40개가 넘는 나라의 심리학자들한테 이 욕을 해봤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재작년에도 네덜란드 심리학자랑 논문을 썼는데 얘가 너무 못 썼어.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화상회의 하는데 린드 너 이렇게 쓰고도 잠이 와? 영어로 했죠. Can you sleep, 이 자식아? 그랬더니 얘가 Yes I can 하고 욕인지 몰랐다. 주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잘 드시고 잘 푸시고 잘 주무시는 게 사람 때문에 크게 고통받은 날 무조건 내 몸에 최소 3일을 해주셔야 되는 조치인데 사람마다 순서도 다릅니다. 인간에게는 다양성이라는 게 존재하죠. 어떤 분은 드셔야 푸시고 주무실 수가 있고 어떤 분은 푸셔야 주무시고 드실 수 있어요. 이 순서 아무도 모르세요. 이 순서를 아시는 순간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는 강해지죠. 그래서 내 순서에 맞게 이 세 가지를 내 몸에 최소 3일이라도 해주시는 이 조치를 영어권 심리학자들은 이제 얼마 전부터 사이콜로지컬 CPR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심리적 심폐소생술이에요. 이 심폐소생술과 CPR을 하시는 분만이 130, 140까지 사시는데 골골대지 않고 사실 거고요. 80대 중반, 90대 중반까지 무조건 일하시는데 버텨내시면서 건강하게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에리 프롬부터 법륜스님 그리고 수많은 베네딕트 대주교까지 싹 다 얘기를 하셨죠.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메커니즘이 이제 풀리는 순간입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은 날 그 순간에 나의 몸을 다친 사람처럼 돌봐본 사람만이 내 주위의 누군가도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그 누군가를 피 흘린 다친 사람처럼 돌보실 수 있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진심으로 중요한, 가장 진정으로 중요한 삶의 자세이자 행복의 노하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연구 많이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연구들을 해서 나중에 또 더 많은 얘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